안녕하세요. 한국애드누리교육원 원장 김애숙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박수 소리가 요란하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 주제는 또래 간의 성폭력 예방입니다. 또래 간의 성폭력 예방에 대해 강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첫째, 경계란 무엇인가? 경계의 뜻과 경계 침해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의 존중과 동의를 구하는 법. 셋째, 또래 간의 성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또래 간의 성폭력 예방법, 또래 간의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뭐가 보이죠? 중앙선, 인도와 차도, 벽돌담, 네, 세 가지가 보이죠? 네, 답이 뭐죠? 너무너무 쉽죠? 네, 우리 중학생들 역시 빠릅니다. 답은 맞습니다. 경계선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계선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계선은 왜 필요할까요? 자, 오른쪽 벽돌담 보실까요? 네, 땅도 좁은데 심심하니까 이런 경계선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런 경계선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중앙차선을 한번 볼까요? 자, 중앙차선은 이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선을 그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안전을 지켜주겠죠. 그죠? 만약 이 도로 중앙에 있는 이 경계선을 차가 침범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죠? 당연히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죠. 삐뽀 삐뽀, 여기 사람 보이죠? 그죠? 목에 여기 뭐였죠? 예, 경추 고정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사람이 다치게 되잖아요. 인도와 차도 중앙선에 구별이 없으면 사람이나 차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벽돌담이 없으면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침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계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폭력과 관련한 강의이니까 사람 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람에 있어서 경계선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역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나만의 경계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람에게는 이렇게 4가지의 경계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껴안을 수 있는 거리. 자,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거리는 얼마라고 알고 있죠? 그죠? 아주 가까운 거리죠. 네, 친밀한 거리로 0.5m 이하랍니다. 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자, 우리 친구들은 누가 있어요? 자, 엄마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가 있고 네, 그죠? 그렇지만 자, 나는 엄마와 굉장히 껴안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일 수 있지만은 누군가는 엄마가 먼 거리의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 자,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몇 미터예요? 네, 개인적인 거리로 0.5에서 1.2m랍니다. 굉장히 그래서 가깝죠. 1m 전후니까요. 자, 우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네, 같은 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인적 거리 1m 이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저 아는 사람과의 거리. 자, 이거는 뭐죠? 네, 사회적 거리로 1.2에서 3m랍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 두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 거리는 그저 아는 사람과의 거리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반 친구라도 친밀한 거리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저 아는 사람의 거리에 둘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거리.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공적 거리. 이제 3m 이상을 말합니다. 자, 나와 관계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를 들어 TV 뉴스 앵커라든지 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미국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면 가까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렇듯 경계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 같지가 않고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라도 나와 친밀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저 아는 사람과의 거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거리두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감염병 거리를 위해 2m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유는 최소한의 거리를 두어서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거리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할 나만의 경계라는 거죠. 따라서 각 개인마다 경계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계를 침해받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사생활이 침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무척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남의 경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맞아요.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경계 침해 시 어떻게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자,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카락 굉장히 윤기가 있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그럴 때 야, 너 머리카락 윤기가 나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되니? 하고 말입니다. 남의 몸을 만지는데 그냥 만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둘째, 상대방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해 줍니다. 내가 물었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그 대답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예, 예면 좋죠. 그죠? 좋아, 응. 이것들은 예스르죠. 그 다음에 아니, 글쎄는 아직 부정이에요. 예스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동의를 구할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머리카락 한번 만져봐도 되겠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넷째, 강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동의는
그때그때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물었을 때 동의했을지라도 지금 다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그어둔 경계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경계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제 거리가 가까웠던 사람도 오늘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어떻게 한다? 그때그때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경계 침범의 대표적인 예인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폭력이란 뭐죠?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동의나 허락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동의나 허락 없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모든 행동입니다. 신체적인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자, 뭐가 포함될까요? 말이나 시선, 자, 성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저 정신적인 이 모든 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폭력이야 아니야?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기분이 나쁠지 아니면 별 상관이 없을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폭력을 경계 침해 영역별로 한번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경계선. 자, 이렇게 어떤 공간을 침범하는 거, 침범해서 그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도 경계 침해 영역에 속하는 건데요. 그거는 물리적인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는 당연히 이 신체를 침범하는 거겠죠. 자, 내 몸을 만질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내 몸을 침범하는 것은 이거는 경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각적인 경계선도 있습니다. 자, 내 카메라, 내 마음대로 찍는 거 이거 아니죠. 그죠?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찍어서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보겠다는 건데, 자,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몰래 카메라 막 찍는데요. 누군가 나를 찍어서 즐기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요. 남학생들은 이런 경우 정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 다음, 언어 정서적 경계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로 하는 폭력도 이 사람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경계적 경계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폭력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래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성폭력이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친구들끼리 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장난처럼 취급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장난 같지만 장난이 아닌 뭐죠? 성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몸을 만지거나 성적으로 놀리는 말과 행동 모두를 또래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장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하고도 자신이 성폭력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냥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외모를 비하하는 것도 성폭력인데요. 너는 어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놀릴 수 있니? 나 정말 기분 나쁘거든? 에이, 그 정도 말에 뭘 그렇게 민감해.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자, 이런 일들이 부딪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외모 좀 가지고 말했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이 경우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자, 키가 좀 작다고, 야, 땅콩! 하고 불러봐요. 우리 생각에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땅콩하고 불러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한번 들었을 때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는데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친구들까지 덩달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주 미쳐버릴 것 같죠. 계속 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팔뚝 굽다고 매번 팔뚝 굽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남에게 말할 때는 쉽게 말하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다? 네, 장난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자,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놀리는 것도 여러분 성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리고 기분이 매우 나쁜데, 자, 가해자는 그냥 자기는 그냥 한 일이래요. 아, 이거 감수성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웃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생각하는 또래의 성폭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몰래 훔쳐보기. 자,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치마 들추는 거. 자, 치마 들추는 거 그냥 장난으로 했다고요? 자, 남의 몸에 경계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예, 신체를 침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치마 들추기도 성폭력이고요. 그리고 여학생들 브레이저 끈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 이런 것도 장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성기 보여주는 거, 당연히 이거 성폭력이겠죠. 그리고 성기 보여주기 뿐만 아니라 성기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성기 만지기가 있어요. 자, 성기 만지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툭 치는 거, 툭 만지는 거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자, 성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남에게 우리가 쉽게 보여주지도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툭 치고 간다? 갑작스럽게 만진다? 이런 것들 다 장난 아닙니다.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자, 이성 간에 사귀고 있는 사이일지라도 자, 뒤에서 함부로 껴안는 행위? 자, 이런 것들 다 성폭력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막 껴안는 건 아니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에 예스 하고 하면은 껴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킨십 벌칙. 이거 뭐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벌칙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에게 서로 뽀뽀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뽀뽀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킨십 벌칙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사이에 풍선을 갖다 대놓고 둘이 터뜨리게 한다든지 밀접하게 스킨십을 유도하는 거죠. 원치 않는 건데, 그래서 이런 벌칙으로 스킨십 벌칙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줌 멀리 싸기. 네, 이것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옆 친구의 성기를 보면서 야 진짜 작다 라고 놀리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그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도 그저 장난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다? 네, 장난 아니죠.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또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톡방 같은 데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놀리거나 몸이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것 등도 장난삼아 한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또래 성폭력의 또 다른 유형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디지털 성폭력이란 건 뭐죠? 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퍼뜨리는 유포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도 다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이나 SNS 등에서 이 범죄라 여기지 않고 흔히 하는 성범죄가 있는데, 자, 볼까요? 불법 촬영입니다. 자, 불법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법 촬영과 몰카하고는 다릅니다. 몰카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 촬영은 엄밀히 말하면 폭력이에요. 성폭력이고, 그래서 불법 촬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 동의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도, 자, 너랑 나랑 친하니까 같이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을 때는 동의했지만 이거를 올릴 때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바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찍을 때 동의했더라도 허락 없이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운을 받아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런 거 보면 그 SNS에서 단톡방 같은 데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애들끼리 단톡하다가 야야 나 누구 거 사진 있거든? 나 한번 올려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다운받은 거 또 올리죠. 이렇게 해서 유포를 낳고 계속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아시죠?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무심코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왜 그러죠? 자, 인터넷이란 공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아주 무지막지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유포가 됐다 그러면 어디를 떠돌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당했어요. 그러면 자, 자고 일어나면 또 한 번 확인하겠죠. 그 사진이 어디가 있나 하고. 자, 삭제를 해도 누군가 또 올릴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막 동의를 해주죠. 야야 올려 괜찮아 그 재밌겠는데 한번 올려볼래? 막 이러니까 기분이 으쓱해져요. 그래서 막 올려요. 자, 올리는 순간부터 이 피해자는 아주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성폭력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 장난으로 무심코 한 거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장난하고 폭력은 어떻게 구별할까?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난은 자신과 타인, 즉 그리고 제3자가 진심으로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폭력은 나의 장난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면 폭력입니다. 장난인지 폭력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또래 성폭력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예방할까요?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첫째, 학생으로서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몸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 평소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싫을 경우 싫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친한 사이에 뭔가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바로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싫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보통 왜 이걸 거절을 못하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데 마치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거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니 내가 그 행동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분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처 성폭력인지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다는 표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은 싫은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의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 상대방이 싫은 표정을 지으면 내 행동을 그만둡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싫은 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둬야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도 하지만 표정으로도 하잖아요. 표정이 싫어하면 그냥 그만두세요. 넷째, 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너랑 나랑 좋아하는 사이인데 예를 들어서 자, 분명히 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나랑 같이 있으니까 밤 늦게까지 나랑 같이 있으니까 뽀뽀해도 되겠지. 허락도 안 하고 뽀뽀? 네,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 또 그런 말을 하면 싫다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또래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첫째. 자, 내가 성폭력인지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자신이 잘못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 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해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바로 아는 순간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적 행동이나 말장난 등을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자, 이게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셋째, 성적 행동을 하려는 상대방에게 행동을 즉시 중지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제가 단호하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보통 거부할 때 좀 미안하니까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 그냥 하지 말아 주실래요? 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정이 웃으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는 웃으면서 말을 하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불쾌한 느낌이 들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하되 단호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불쾌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말해요. 넷째, 자,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선생님,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성폭력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당했다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즉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가해자의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밤늦게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밤늦게 간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가해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기 쉬운 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그 시간에 거기를 가? 아니면 왜 그런 옷을 입고 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성폭력은 당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경험하는 이 피해 상황을 참으면은 곧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구하도록 합니다. 자, 다섯째는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또 그 당시 피해 시 증거물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나 편지 등이 있다면 잘 보관해 두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목격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또래 성폭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중받아야 할 개인적인 영역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영역은 존중받아야 해요. 누구에게 침범 당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침범해서도 안 되지만 혹시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동의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요.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의를 구할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침범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동의를 구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요. 또 동의는 그때그때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죠? 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침범의 대표적인 예가 그 성폭력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그 친구들끼리 친밀감의 표현으로 혹은 장난으로 이 경계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성폭력이라는 점 명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배웠듯이 자, 상대방이 싫어하는 성폭력은 이제 그만하고 장난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또래 성폭력 예방교육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 한국애드누리교육원 강사 김애숙이었습니다. 안녕.